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총을 준비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냐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 오늘도 재판에 안 나왔습니다. 계엄의 그날 밤 박성재 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엄을 몰랐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코스피가 연휴 직전 3,500을, 연휴 직후 3,600을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온 전 경호처 간부의 입에서 중대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지시한 내용들입니다. 경호처에 권총을 준비하라 시켰고 총 한 번 쏘면 되지 않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재판과는 별개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권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쏴도 된다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지난 2월 국회에서 만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윤 전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해 케이블 타이와 철조망을 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과 15일 두 번의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석방 여부가 걸린 보석신문에는 직접 출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재판부는 출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재판도 지난번과 같이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3차례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기물이 파손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압류 같은 방법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국회뿐 아니라 군과 경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들어오면서 기물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국회가 집계한 재산 피해 규모는 약 6,560만 원입니다. 다친 사람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손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공무원에게 독자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추후 책임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소유 아파트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송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불법 계엄 당시 들어간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시민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좀 지켜지고 시민들의 일상이 좀 침해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반헌법적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몰랐고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엄의 그날 대통령실 CCTV에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는 장면입니다. 특검은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의심합니다. 여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문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에 이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라든지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엔 박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모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밤 11시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을 나와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검찰총장, 출입국 본부장, 검찰과장, 교정본부장과 통화를 하고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검사 파견과 출국 금지,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이미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안 상태에서 지시를 내린 걸로 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CCTV에 찍힌 장면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위법한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법원은 다음 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계엄의 그날 밤 퇴근했던 구치소와 교도소 담당자들이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에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이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내란 중요 임무 혐의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내란의 밤 10시 28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에서 계엄 선포란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법적으로 계엄 상황 시작 시점입니다. 밤 11시 4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신용의 교정본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후 신 본부장은 서울 지역 교도소장들과 연이어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밤 11시 30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고위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회의 전후로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이른바 수거 대상 구금 시설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법무부는 부인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점 서울 지역 각 교정시설로 퇴근했던 직원 일부가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0시 19분 서울구치소에 수용자 방 배정을 담당하는 직원 전모 씨가 도착했습니다. 1분 뒤 같은 업무를 하는 이모 씨가 출근했습니다. 남부교도소장이 이미 교도소에 도착했고 0시 27분엔 서울구치소장, 0시 54분엔 안양교도소장, 0시 56분엔 동부구치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 전 직원 비상대기 연락이 내려졌고 1시 9분부터 장관 지시사항 전파 화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수용 공간 확보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전국 교도관 학대 간부 회의가 있었고 구치소 교도소 룸을 다 비워라, 다 잡혀 들어올 거다, 이런 내용의 회의였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뒤 소요나 폭동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독일, 덴마크 국빈 방문을 나흘 전 돌연 취소합니다. 당시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교부 상급 기밀 문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외교 결례를 입힌 두 나라에는 의료계 파업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나흘 앞두고 돌연 순방을 연기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부담한 위약금만 8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한 해명이 논란을 더 키웠던 상황.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도 당시 순방 연기 소식을 전하며 명품백 수수 논란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라고만 설명했는데 해당국에는 다른 이유를 들어 순방 연기를 설명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순방 연기 결정 당일 외교부가 독일, 덴마크 공관에 내린 3급 비밀 문서에 해당하는 지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는 의료계의 파업에 따른 비상사태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대통령과 내각이 혼연일체로 직접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됐다는 점을 상대국에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총선 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이 수차례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걸 근거로 들었는데 오히려 취임 첫 해 북한이 ICBM을 포함해 이틀 새 25발이 넘는 미사일을 쏜 상황에서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을 갔습니다. 해외 순방 취소 사유 자체가 대단히 황당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고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아주 중대한 국격 훼손 행위다.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위협과 불안한 국내 정세를 정부가 나서서 강조했던 셈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대왕굴의 프로젝트에선 기름은 안 나오고 의혹만 계속 나옵니다. 지난해 발표 뒤 시추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안전성 검토를 맡기면서 인근 지진 현황을 표시한 지도에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를 채굴하겠다는 말에 포항 등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걱정이 나왔습니다. 자연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서 지하 응력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석유나 가스 개발 활동으로 촉발된 지진이 보고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석유공사는 지진 대응 TF를 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맡겼습니다. 지난해 9월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동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02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최대 규모는 5.1. 특히 2008년 발생한 규모 2.5 지진은 시추 예정지로부터 불과 1.7km 떨어진 곳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 측이 그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추 예정지 바로 옆에 지진 발생 사례가 그림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석유공사가 이거를 그림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수정 요구에 연구원이 난색을 표하며 연구 용역은 중단됐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자체 조사에 외국 전문가 자문을 더해 별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추가 진행되던 기간에 난 규모 2.0부터 3.8까지 총 16건만 담겼습니다. 시추 예정지 인근에서 났던 지진 사례는 자연스레 제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보고서 수정 요구에 대해 3사 시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했기 때문에 전체 지진을 검토한 연구원과 이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원희 의원은 대왕고래 시추 승인을 목적으로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건 아닌지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로운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자금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정치권에 수십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는 이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한 총재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입니다. 우선 2022년 7월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또 전직 비서실장,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그해 3월부터 4월까진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들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한 총재는 자신의 카지노 원정 도박을 두고 휴식 차원이란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도박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의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이
해외 정치권에도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해 2022년 7월 아시아의 한 국가의 국회의원에겐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아프리카에 위치한 한 나라의 대통령 소속 정당엔 50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는 등 통일교 신도의 집단 입당 의혹 수사에 집중해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당법 위반 등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과 공범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연휴 직전 3,500 돌파, 연휴 직후 3,600 돌파로 코스피의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원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긴 연휴 끝 8일 만에 개장한 증시에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3,600선을 뚫고 3,610.6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휴 직전 3,500선을 돌파한 뒤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또 신기록을 쓴 겁니다. 장중 최고가는 3,617.86으로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들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반도체에 관련된 기대, 정책적 개선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 8% 넘게 올라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연휴 기간 오픈 AI와 엔비디아 등 미국에서 벌어진 AI 관련 대규모 투자들이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대거 증시로 흘러들었지만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낮 거래를 1,421원으로 마치며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탄핵 전국에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지난 4월 말 수준까지 오른 겁니다. 전례 없는 증시 호황에도 원화 가치가 급락한 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한미 관세 협상 영향이 큽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일본의 정치 불안과 유럽 재정 위기 우려로 달러화 가치가 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자체는 대내적 요인보다는 사실은 엔화 환율이라든지 유로화의 어떤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지난 5월 당시와 지금의 원화 환율의 어떤 성격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여기다 이달 예정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여부도 환율 향방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뒤 처음입니다. 오늘까지 복구율은 30.2%로 집계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천장이 무너진 전산실 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일행이 걸어 들어갑니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2주 만에 직접 찾았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복구율은 30.2%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된다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초 징검다리 연휴인 오늘 연차를 내고 쉬겠다 했지만 현장 동료를 위해 일정을 바꿨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야당의 부실 대응 의혹 제기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휴 기간 이 대통령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민생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낸 상황. 강훈식 비서실장이 첫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를 열면서 연휴 뒤 기강 확립에 나선 것도 같은 흐름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실종설 등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옹호했습니다. 본인들이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해봤자 박근혜 잃어버린 7시간 그리고 윤석열의 잃어버린 3년만 생각날 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후 약방문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가재난을 두고 화재 원인, 피해 규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문제가 오늘도 국회에서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출석 이유가 없다며 그런 식이면 김건희 씨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조준한 사람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김현지 실장을 알고 있으며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제게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김현지 실장을 산림청과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김 실장이 산림청장 임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보임될 당시에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당내에서는 정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뻔한데 받아줘야 하는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은 기업 대표 등에 대한 중복 출석 요구도 최대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민생 회복하는데 재계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계가 국정감사가 오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뭐 이런 좀 배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대형 트럭이 신혼 부부를 덮쳤습니다. 아내가 숨졌고 뱃속에 17주 태아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영민 기자가 블랙박스를 입수했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정지 신호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고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트럭은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결혼했고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간호사인 아내의 퇴근길을 마중 나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렌 소리 듣고 나왔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현장에 이렇게 사고가 나와 있어가지고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27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뱃속에 있던 17주 된 태아도 사고 당시 숨졌습니다. 남편은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50대 트럭 운전자는 다른 차량을 보느라 신호를 위반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20에서 30m 정도까지는 간 것 같아요. 이게 치기 직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트럭이 못해도 시속 4, 50은 됐거든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비 오는 밤 무단 횡단을 하던 80대 노인이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2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을 친 걸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던 한 남성이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 쓰러집니다. 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선 사이 뒤따르던 차량이 쓰러져 있던 남성을 또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차량에 연달아 치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노인을 친 차는 200여 미터를 더 달려 앞쪽 골목으로 꺾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하지만 2차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두운 밤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단보도가 너무 위에 있다 보니까는 가운데에 없어서 다 무단횡단하는 것 같아요. 경찰은 오늘 새벽 4시 20분쯤 2차 사고 운전자 60대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남성에겐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1차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취업 기회를 준다는 말에 속아 해외로 갔다가 납치를 당하고 끝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됐다가 고문을 당해서 심장마비로 숨졌는데 시신이 2달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박람회를 간다며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조선족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아들이 사고를 저질러 수습해야 하니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지만 이후 캄보디아에서 오는 연락은 끊겼고 지난 8월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는 안치소 주소도 알려주고. 현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문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캄보디아 보르코산 인근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온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유족은 시신이라도 서둘러 송환하려 했지만 시신은 2달째 캄보디아 현지에 방치돼 있습니다. 양국 간 인도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하고 부검하고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제 캄보디아 측에서 이제 그거를 철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교부와 경찰은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군대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워지면서 군인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부대에서 병사가 목숨을 끊었는데 동료들에게 수천만 원의 도박 빚을 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한 군부대에서 병장 A씨가 총기 사고로 숨졌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목숨을 끊기 전 동료 병사 7명으로부터 총 2,400만 원을 빌린 걸 확인했습니다. 유족들은 면담에서 A씨가 과거에도 도박 빚으로 가출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군대 내에서 사이버 도박에 중독돼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병사들에 대한 사이버 도박 관련 징계는 6회 공군을 합쳐 총 300건이 넘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방부가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2022년 7월부터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유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제 사실상 무제한 허용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도구나 규정이나 이런 것이 되게 미약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적발되더라도 군기 교육이나 휴가 단축 등 경미한 징계가 대부분입니다. 군의 예방 대책은 도박 예방 교육이나 디지털 윤리 교육을 받는 수준에 그칩니다. 형식적 교육만으로는 이 문제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접속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독 치료를 연계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박의 폐해는 군인을 포함해 청년층에 깊숙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그런 이제 사이버 도박들이 증가하면서 연령층이 좀 낮아졌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24시간 바로바로 접속해가지고 바로바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올 상반기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500여 명. 이 중 10명 중 6명이 2030 세대였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간 오가던 길이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보행로를 끊어버린 건 코레일인데 직원 주차장을 리모델링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떠넘겼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구력 1번 출구에 있는 육교입니다. 1994년 지어진 이 육교 옆에는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근처의 지하차도 보행로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교 바로 옆에 커다란 철제 펜스가 생겨 진입로가 뚝 끊겼습니다. 원래는 이쪽에서 육교 입구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펜스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하차도 보행로에 가려면 큰 길로 돌아가야 하는데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3분 정도가 더 걸립니다. 습관처럼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오다가
갈 길이 없잖아요. 여기가 막혀갖고. 왔던 길을 다시 리턴해서 턴해서 돌아가려니까 짜증나죠. 10년 동안 이용했죠. 근데 갑자기 막혀서 어떠셨어요? 당황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돌아서 가고 해야 되니까. 이 펜스를 친 건 코레일입니다. 4개월 전 신축 건물을 짓고 직원 전용 주차장을 리모델링하면서 펜스를 세운 겁니다. 민원이 폭주하자 구로구청은 한 달 전 코레일에 펜스를 옮겨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신축 건물이 보안시설이라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과도하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 불편함이 좀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한 행위가 형법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 측은 추석 연휴로 조치가 늦어졌다며 다음 주 중 펜스를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해서 검토하는 것을 내부 지침으로 마련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필수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JTBC 정아람입니다. 땅이 흔들리며 건물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수조엔 파도가 일었습니다. 열흘 전 강진으로 70명 넘게 목숨을 잃은 필리핀에서 또다시 규모 7.4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자 놀란 학생들이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의자로 머리를 가리고 몸을 숨깁니다. 주방 창고에선 천장이 부서지고 자재들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오전 9시 43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6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은 그대로 육지로 이어졌습니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흔들림이 덮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최소 2명이 숨진 가운데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규모 5.9와 5.6을 포함한 1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고도 발령됐습니다. 민다나오 섬의 최대 도시인 다바오시는 모든 학교에 휴교 조치를 내리고 건물마다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열흘 전 세부를 덮친 지진에 이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추가 피해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지난달 30일 세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으로 최소 74명이 숨지고 건물 7만 채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농작물의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프랑스에 이어 오늘은 북유럽 스웨덴으로 갑니다. 프랑스가 포도밭을 갈아엎는 사이 추워서 포도가 잘 자라지 않던 스웨덴이 새로운 와인 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말이 뛰노는 평야 한가운데 진한 초록빛 밭이 들어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추운 이곳에선 낯선 포도나무입니다. 스웨덴 대표 말사육지 플리잉해에 마그누스 씨가 터를 잡은 건 10년이 넘었습니다. 1200그루로 시작해 이제는 10,000그루를 소유한 지역 대표 농장주입니다. All the agriculture products were suffering except the wines, the grapes. They were thriving. It was like being in the southern Europe. 이웃 주민 올라 씨도 갓 수확한 포도 바구니를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마구간에 와인 제조기를 들여놓고 지난주 와이너리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We hope that we can pick 675 kilos, and that makes about 440 liters of sparkling wine. 30년 사이 스웨덴의 연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서 남부지방엔 60곳 넘는 와이너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따뜻해진 기후로 이제 북유럽에서도 포도가 자라는 겁니다. 끝없이 와이너리가 이어지는 이곳 쿨라베리스는 두세기 전 다른 작물을 키우던 땅이었습니다.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원래는 감자나 옥수수를 키우던 밭이었는데요. 지금은 축구장 30개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포도밭으로 변한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30년 경력을 쌓은 와인 장인을 비롯해 각국에서 인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from France, England. They also want to come up north to the north. 이런 변화는 오랜 법까지 흔들었습니다. 스웨덴은 알코올 중독을 우려해 정부 주류점에서만 술을 팔 수 있게 규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와인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농장 직판이 허용됐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도 수십 년의 법도 기후 변화 앞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이처럼 스웨덴이 포도밭을 얻었지만 잃은 것도 있습니다. 평온함입니다. 기후변화가 몰고 온 기상이변으로 폭우와 우박, 서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가은 기자입니다. 스웨덴의 따뜻해진 기후는 새로운 기회를 열었지만 또 다른 문제도 함께 불러왔습니다. 도시가 침수될 만큼 폭우가 쏟아져 포도밭이 잠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When it rains a lot. One field was standing in flood for 1 month. 봄엔 서리가 내려 꽃이 피는 걸 방해했습니다. 겨울엔 단 10분 동안 내린 우박 때문에 수확량이 바닥을 쳤습니다. 극단적으로 변하는 날씨 속에서 프랑스산 포도 품종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A little more than 200 vines were Chardonnay, and they are not fungus resistant. So after 6 years, we just cut them down. 스웨덴 정부는 이런 날씨를 견딜 새로운 작물을 찾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작물 변화를 연구하는 실험실에 들어와 봤습니다. 빛과 토양, 그리고 이산화탄소량을 예측해서 이렇게 오트와 토란 등 미래 작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Same season, so you can have both drought and you can have too much water, but in different parts of the season. So you need crops that are really resilient, that can really handle all types of different stresses. So that's a challenge. 스웨덴 기상청은 이제 날씨는 예측의 영역이 아닐 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설과 폭우, 폭염이 이어진 올해 우리나라처럼 세계 곳곳은 날이 갈수록 극한으로 치닫는 기후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또 늦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요? JTBC 심가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하마스 인질 석방 날짜를 직접 못 박으면서 수상 욕심을 드러냈지만 수상의 영예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에게 돌아갔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강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석방 날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종전 1단계에 합의하자 인질 석방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We secured the release of all of the remaining hostages and they should be released on Monday or Tuesday. And all Americans should be proud of the role that our country has played in bringing this terrible conflict to the end. 트럼프는 새 협상 목표로 하마스 무장 해제도 제시했는데 이 모두 노벨 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시점과 의도에 대한 분석이 많았는데 결국 노벨상 수상을 의식한 행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역사적 돌파구라고 강조했고요. 백악관은 역시 평화 대통령이라며 여러 채널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가 아닌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차도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수상자 추천 마감 시점이 트럼프 취임 직후인 1월 31일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노벨위원회가 정치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nd also to Norway, but I do think that in the long run, it would really risk, damaging the reputation of the Nobel Committee and maybe also Norway. 네, 올해 수상은 불발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노벨상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일종의 집착을 보여왔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f you stop Russia and Ukraine, sir, you should be able to get the Nobel. I said, I stopped 7 wars.
올해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트럼프는 가자 협상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린 외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불발이 됐지만 그의 노력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2년 만에 휴전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기로 한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1단계 휴전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하마스의 인질 석방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으로 시작되는 종전의 첫 발을 축하한 겁니다. 2년간 끝날 것 같지 않던 전쟁은 최근 트럼프의 밀어붙이기식 협상 외교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계기는 지난달 초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습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분노했지만 위기를 협상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20개 조항 평화안을 만들고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만난 아랍권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을 설득하는 과정은 불더저 같았습니다. 네타냐후를 설득하며 평화안의 문구를 수정해 아랍권이 반발했지만 트럼프는 계획대로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반대로 하마스가 인질 석방 의사를 밝히자 무장해제에 대한 확답이 없었음에도 백악관은 곧바로 하마스가 평화를 원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속도와 모멘텀을 중시한 이 불도저식 외교는 첫 휴전 합의라는 성과를 냈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 통치 재편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트럼프지만 미국 내에선 일부 도시에 군대를 동원하며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내전 위기 코앞에서 그를 멈춰 세웠던 건 법원이었는데 연방 법원은 군 작전을 2주간 중단하라며 일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도로 위에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뒤로는 무장병력이 배치된 채 삼엄한 경비가 이어집니다. 시카고 이민단속 건물에 배치된 주 방위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에 이어 반란 위험을 막고 치안을 강화한다며 군대를 투입한 겁니다. 모두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입니다. And it'll be great, and it will fix that. We'll go to various other places, and we're going to be stopping crime in our cities. 하지만 이런 군작전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은 반란 위험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군작전을 2주 동안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주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제동을 건 데 이은 두 번째 판결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정부 역시 법 위에 있지 않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We've seen at every turn that they've tried to militarize our cities. What is the purpose of that? It's all a show.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반란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군 투입을 대통령 권한으로 정당화한 건데 사실상 계엄 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의 치안 개입을 제한하는 연방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반란법을 발동할 경우 사실상 내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극우 성향으로 여자 아베로도 불렸던 일본 다카이치 자민당 신임 총재 차기 총리 지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명당이 26년 만에 연합구도를 깨겠다고 선언한 건데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 여당을 구성했던 공명당이 연정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사이토 데스오 공명당 대표는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와 회담 뒤 연정을 끝낼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는 것은 지난 1999년 이래 26년 만입니다. 사이토 공명당 대표는 다카이치가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당 요직에 앉힌 데다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배척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끝내 정치 자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카이치는 역시 전날 NHK에 출연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이 깨지면서 다카이치의 차기 총리직 도전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 유신회 등 주요 야당 3당의 의석은 도합 210석으로 자민당의 196석보다 많습니다. 연정 붕괴에 이어 야 3당이 총리 지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카이치 총재 차기 총리 지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80주년을 맞아 중국, 러시아 2인자들과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섰던 장면과 겹쳐집니다. 오늘 밤에는 열병식도 진행해서 신형 무기를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대규모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아래서 예술단원들의 단체 공연과 군인들의 차력쇼가 펼쳐졌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에서 보여준 북중러 밀착을 과시하듯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를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리창 국무원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베트남 서열 1위 또럼 서기장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이라 칭하며 핵무장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제에 가중되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여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정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초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적수국들이 흉포한 정치 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는 우리 당과 정부의 견결한 원칙성과 과감무쌍한 대응은 오늘 밤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데 정주년을 중시해온 만큼 전략무기가 총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개발 사실을 밝힌 신형 ICBM 화성 20형이 최초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분명 우리나라인데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경상북도 한 사찰 얘긴데요. 한국어 구령에 맞춰 수행을 하고 불경도 따라 외우는데 먼 이곳까지 왜 찾아오는 건지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사방이 어두운데 벌써 방엔 불이 켜졌습니다. 점점 날이 밝아오고 경주 골골사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붉은 낙엽, 웃는 부처상을 지나 수련생들이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눈 감은 이 수련생, 한국인이 아닙니다. 강당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일어나서 합장합니다. 아침 명상이 끝나면 예불 시간입니다. 스님 불경에 맞춰서 손 모으고 입으로 따라 외워봅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속 절에 모인 이런 외국인들 하루에 30여 명 정도입니다. 다들 각자 다르고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A lot of applications, very few answers, and the answer was no. At some point, I got enough. I need to clear my mind and focus on something that I like. That's why I came here for 1 month to clear my mind. 사는 게 힘들었고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 전통 수행법인 선무도 시범이 시작됩니다. 손바닥을 모으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기운을 모아 팔을 뻗는 수강생들. 역시 모두 외국인들입니다. 오히려 박수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이 외국인들 매일 몇 시간씩 선무도 수련을 했습니다. 실수한 수강생이 팔굽혀펴기 벌칙을 받아도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힘에 부쳐도 지금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8배,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몸을 낮게 엎드리는 이 자세, 익숙치 않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울리고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벨기에에서 온 사라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So you go 1, 2, 3, 8, 10, Yeah. 20. Feels like forever. And then you start just doing it. Your body becomes just automatic. 딱, go. 방석이 땀으로 다 젖도록 힘을 썼던 니콜라도 108배를 끝냈습니다. It's not so obvious for me what is the meaning of the bows, but like everything in Son Mudo, we can view it like a sort of meditation. So the focus is on the movement and not thinking. 끝낸 기분이 어떻냐고 묻자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It's dinner time. Yeah, it's dinner time right now. 많이 움직인 만큼 많이 먹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한나절을 더 와야 도착할 수 있는 이곳까지 왜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Do some traditional things, but for any traveler who wants to find more authentic Korea, you have to get out of Seoul, experience the really rich history of Korea, the Three Kingdoms history, and really enjoy the local artisanal food. 전 세계에서 이 사찰을 찾아오는 이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멈춰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더 화려하고 복잡하게 부수고 만드는 것보다 이런 공간을 더 찾고 알리는 건 어떨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선 소림사 같은 유명 사찰들이 상업화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주와 잘 맞는 종교 상품이나 수백만 원짜리 고급 염주 등을 파는 겁니다. 비판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무술 쿵우의 발원지로 알려진 천년고찰 소림사. 38년 동안 이 소림사를 이끌던 주지 수용 씨는 최근 승려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挪用侵占项目资金、寺院资产，严重违反佛教戒律，长期与多名女性保持不正当关系，并育有私生子。 수용 씨는 쿵우쇼와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를 통해 소림사 상업화에 앞장서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수용 씨의 승려 박탈을 계기로 소림사를 비롯한 중국 종교가 본연의 목적보단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少林寺年收入3.2亿元，南山寺年收入6.1亿元，灵山大佛年收入7.62亿元。 이런 종교의 상업화는 믿음에 돈을 아끼지 않는 중국 풍토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찰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종교 시장 규모는 올해 1,000억 위안, 우리 돈 20조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기도 인증 사진으로 유명해진 이 사찰은 한 개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급 염주를 팔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술 더 떠 사주에 맞는 염주를 추천해준다며 따로 비용을 받는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사찰 경제가 입방아에 오르자 중국 당국은 최근 운세나 명상 등 상품 판매를 막는 종교인 행동규범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최고 지도부를 한데 모은 자리에서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나? 자, 오늘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김민석 총리의 발언입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구로구에 있는 인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관련 사업 예산 1억 원 정도를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듣더니만 아니 그 사업은 무조건 필요한 사업인데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서울시의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거네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어리석다는 표현 자체 정치권에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아이고 참.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시켜줘야죠. 왜 그렇게 아이고 참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나.
자, 이제 그러자 서울시에서는 곧바로 설명 자료를 내고 자, 지금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성과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이고 또 내년에도 이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단순한 정책 공방 정도로 머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끌었던 것은 지금 여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죠.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차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예. 지방선거가 이제 8개월 정도 남았고 추석 지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김민석 총리는 안 나간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청래 대표의 움직임이 자주 부각되는 것과 달리 김민석 총리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있다라는 좀 비교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회에 출석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해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예. 자, 총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아니,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생각 없습니다. 예?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생각 안 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제 다만 정치권에서는 아직 선거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또 선거 구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생각 변경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질문 자체가 안 나가냐는 건데 안 나간다가 아니라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선 넘는 분석. 자,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할 텐데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에치슨 라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치슨 라인, 예. 에치슨 선. 뭐 한 번쯤 학교 다니면서 들어봤을 용어인데 이거죠. 그 1950년 한국 전쟁 직전에 미국 당시 국무장관인 딘 에치슨이 우리나라와 대만 등을 미국의 방위 지역에서 제외했던 그 선. 결과적으로 북한이나 소련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오판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이 한국을 제외한 새로운 에치슨 라인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새로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을 조금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 과거 1950년에 에치슨 라인과 같이 대만과 한국을 미국의 방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선언적으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면은 한미 관계가 아주 나빠질 것이다라고 주로 공세를 펼쳐왔잖아요. 그런 주장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지금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친중 반미 정권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어쨌든 책임 있는 외교를 통해서 신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것을 막고 또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다만 이 신 에치슨 라인 주로 보수 진영에서 진보 정권을 공격할 때 쓰는 단골 소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 과거에 홍준표 전 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자, 미국이 신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수도 있다. 믿을 수 없는 문정권이라면서 이미 저렇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6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시절이고요. 예, 보수든 진보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정부의 성향이 어떠냐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있다는 게 리스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죠. 이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방위 대상에서 배제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새로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름과 달리 오래된 이념적 레토릭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자, 김민전 의원인데요. 자,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일단 나와봐야 되겠지만 신 에치슨 라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우리나라가 배제될 것 같진 않고 전략 자산이나 주한미군도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비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쉽게 찬스를 내주고 허겁지겁 막아보지만 또 골을 내줍니다. 결국 이 경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은 신태용 감독과의 동행을 2개월 만에 끝낸 건데요. 1승 3무 4패의 성적 부진이 감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기 위해 떠난 뒤 지휘봉을 잡은 김판곤 감독이 1년 만에 경질됐고 이제 신태용 감독까지 떠났네요. 15개월간 3번의 사령탑 교체, 울산의 감독 잔혹사는 이제 끝일까요? 일 년 전 스웨덴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몸과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지니고 있다.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1940년대 제주 4.3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뒤 사랑하는 사람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 장례를 치르고자 싸워온 사람, 애도를 종결하지 않는 사람, 고통을 품고 망각에 맞서는 사람,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 사람. 다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이름이 들리자 어느덧 1년이 지났음을 깨닫습니다. 학살의 역사 속에서 사랑을 증명하려는 인간성을 담은 한마디, 작별하지 않는다. 근래 몇몇 정치인의 날선 언행을 보며 우리는 여전히 그 한마디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